보통 우리가 암 치료라고 하면 청취자님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차가운 수술실이나 그 정맥에 꽂힌 굵은 주사바늘 같은 거? 네, 맞아요. 아니면 막 독한 항암제가 투여되는 그런 병실 풍경일 텐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암과의 전쟁이 오직 최첨단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만 통제된다고 믿기 쉽죠. 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순간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항암 전쟁이 막 거실을 걷고 있는 청취자님의 다리 근육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동네를 가볍게 조깅할 때 혈관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요? 와, 그거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을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재발 방지라는 길고 지루한 마라톤이 시작되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마라톤이죠. 네. 그때 환자의 몸속 세포 단위에서는 병원 침대 위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오, 전혀 다른 차원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나스웨스턴 대학교의 빌 그라디셔 박사님이 참여하신 그 영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유튜브 열바 브레스트 캔서 채널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수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묻는 아주 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운동이 정말로 유방암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나요?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과학적이고 세포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니면 체력이 붙어서 항암 치료를 잘 견디게 해준다. 이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그런 뻔한 겉핥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훨씬 깊이 들어가야죠. 맞아요. 운동이 단순히 기분 전환용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암세포를 막 굶겨 죽이고 면역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놀라운 생물학적 무기라는 사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막연히 땀을 흘리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세포 수준의 항암제로 돌변하는 건가요? 그라디셔 박사의 설명과 최신 종양학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요. 운동은 유방암 세포에 대항하는 환경을 약간 다방면으로 재조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재조립한다. 뭔가 거창한데요. 그러니까 단일 표적 약물처럼 하나의 스위치만 딱 끄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을 암세포가 살기 극도로 척박한 환경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암세포 입장에서는 지옥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첫 번째 메커니즘이 바로 에스트로겐의 고갈이라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이요? 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재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에스트로겐이라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유방암 세포 중 상당수가 이 에스트로겐을 먹이 삼아서 막 증식한다는 건 꽤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맞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량이죠, 암세포한테는. 그런데 잠깐만요. 폐경 후라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안 나올 텐데 몸속 어디서 이 먹이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아, 여기서 바로 체지방, 즉 지방 조직의 숨겨진 역할이 등장합니다. 체지방이요? 그냥 살찌는 그 지방이요? 네. 우리도 흔히 지방을 그냥 남은 칼로리를 저장해두는 수동적인 창고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뱃살, 튜브 같은 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조직은 활발하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내분비 기관이거든요. 와, 진짜요? 지방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든다고요? 네. 지방 조직 안에는 아로마타제라는 아주 특정한 효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해요. 아로마타제요? 맞습니다. 이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호르몬, 즉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싹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난수가 문을 닫아도 지방 조직이 그 역할을 훔쳐서 에스트로겐을 계속 뿜어내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아주 은밀하게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몸에 쌓인 이 잉여 지방 조직을 일종의 허가받지 않은 에스트로겐 불법 제조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네요. 오, 불법 제조 공장. 완벽한 비유입니다. 몸속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 공장들이 막 아로마타제라는 기계를 윙윙 돌려가면서 암세포한테 끊임없이 먹이를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보급기지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숨이 차게 뛰기 시작하면 이게 단순히 칼로리가 타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 불법 공장들의 전원 스위치를 하나씩 찾아내서 영구 폐쇄해버리는 철거 작업이 일어나는 셈인 거죠. 아, 영구 폐쇄? 네, 공장을 폐쇄한다는 표현이 이 세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률이 떨어지면 물리적으로 아로마타제 효소가 서식할 공간 자체가 공장 부지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부지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뚝 떨어지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세포들은 말 그대로 굶주리게 되는 거죠. 와, 통쾌하네요. 진짜 굶겨 죽이는 거군요. 하지만 운동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감소가 암세포의 식량 보급로를 끊는 작용이라면 다음 단계는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전투부대의 투입이거든요. 직접 타격이요? 전투부대라면 면역체계 쪽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아주 중요한 세포가 있죠. 아, 저도 봤어요. 그 자연살의 세포, 줄여서 NK세포 맞죠? 네, NK세포는 우리 몸의 선찬 면역을 담당하는 완전히 최정의 특수부대입니다. 오, 특수부대. 일반적인 백혈구들이 침입자를 인식하고 막 공격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반면에 이 NK세포는 바로 쏘나요? 네,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마주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와, 진짜 킬러네요. 네, 놀라운 건 우리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딱 할 때 이 NK세포의 수화 공격력이 혈류 내에서 막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근육을 움직이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면역세포를 늘리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궁금해요. 아, 그게 참 신기한데요. 혈류량이 막 빨라져서 혈관 구석에 숨어있던 세포들이 물살에 씻겨 나오는 뭐 그런 건가요? 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힘, 전문 용어로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전달 능력이요? 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류가 막 강력해지면 혈관벽에 얌전히 붙어 있거나 비장 같은 림프기관에 대기하고 있던 NK세포들이 아, 물리적인 힘에 의해 혈관 한가운데로 팍 쓸려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구석에서 쉬고 있던 순찰 병력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대거 풀리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순찰체가 쫙 깔리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메커니즘은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신호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 수치가 급상승하잖아요. 살짝 심장 두근거리고 흥분되니까요. 네, 이 에피네프린이 NK 세포 표면의 수용체랑 딱 결합해서 야, 지금 당장 전시 상황이니까 출동해라는 화학적 알람을 울려버립니다. 와, 비상사이렌이 울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동면에 가깝게 쉬고 있던 면역 세포들이 이 운동이라는 생리적 스트레스를 기점으로 완전히 전투 태세로 180도 전환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혈류의 물리적 힘으로 순찰차를 고속도로에 밀어넣고 아드레날린으로 비상사이렌까지 왱왱 울리는 거잖아요. 암세포 입장에서는 아주 밑을 노르시죠. 그러니까요.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나 다름없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료에 있던 염증 문제였어요. 아, 네, 염증 아주 중요하죠. 만성염증이 암의 온상이라는 건 요새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운동으로 통제가 된다는 건가요? 네, 운동과 염증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육 자체를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지방이 호르몬 공장이었던 것처럼 근육도 호르몬을 분비하나요? 맞아요. 근육이 막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근육세포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수한 단백질 물질을 혈액으로 팍 방출하거든요. 마이오카인이요? 네, 이 나이오카인이 온몸을 싹 돌면서 체내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사이토카인 수치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즉, 지방 조직은 암세포를 키우는 염증 물질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활동해서 움직이는 근육은 그 염증의 불길을 끄는 소화액, 즉 마이오카인을 뿜어내는 거네요. 결국 내 몸 안에서 지방이랑 근육이 서로 치열하게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에스트로겐 공장인 지방을 부수고 NK세포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마이오카인으로 염증 불길까지 잡는다. 와, 이쯤 되면 운동은 진짜 의사가 처방 전 종이에만 안 적어줄 뿐이지 현존하는 가장 다각적이고 완벽한 세포 단위의 항암 치료제 그 자체인 거죠. 네, 맞아요. 완벽한 치료제네요. 그래서 종양학자들이 재발 방지 단계에서 운동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치료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복잡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딜레마요? 네, 그라디셔 박사가 이번 자료에서 유독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부분이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논리대로라면 체지방을 줄이는 게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니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빠져야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요. 그런데 박사님은 체중이 줄어드는 동안에 근육량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신박하게 경고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거울 보거나 체중계 올라가서 살이 빠지면 이게 지방이 빠진 건지 근육이 빠진 건지 숫자만 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근육 손실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는 걸까요? 유방암 환자에게 근육은 단순한 몸매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생존의 엔진이자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인진이요? 네,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체를 혹사시키거든요. 그렇죠. 항암제 독성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의 독성,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항호르몬 요법, 방사선 치료, 이 모든 과정이 근육 합성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군요. 네, 안 만들어지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근육 단백질을 막 분해해요. 에너지로 끌어다 쓰게 만들죠. 여기에 치료 여파로 너무 힘드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알아 누워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근육이 별로 필요 없나 보네 하고 가장 먼저 근육을 자체적으로 해체해버립니다. 와, 잔인하네요. 근감소증이 암 치료의 필연적인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그냥 기운이 없는 걸 넘어섭니다.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넘어지는 거요. 뼈로 전이될 위험도 있는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넘어지는 건 진짜 치명적일 텐데요. 정합합니다. 근육은 혈압이랑 혈당을 조절하는 대사의 핵심 코어인데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단단한 깁스 역할까지 하니까요. 진짜 갑옷이 많네요. 네,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최근 진료실 현장에서는 이 항암 치료로 인한 근육 감소에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위협이요? 항암제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GLP-1 작용제, 즉 기적의 체중 감량 약물들입니다. 그 유명 인사들이 맞고 몰라봉옥에 살을 뺐다는 그 주사제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 식욕을 완전히 억제해서 살을 빼준다고 하던데 유방암 환자분들도 이 약을 많이 쓰나요? 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비만이 유방암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환자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에스트로겐 공장인 지방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맞아요. 그 절박함에 GLP-1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물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어떤데요? 이 약이 뇌에 작용해서 엄청난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만듭니다. 밥을 거의 안 먹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랑 단백질이 뚝 끊기잖아요.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선포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몸이 스스로를 막 갉아먹기 시작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체중이 서서히 빠질 때는 그래도 지방 위주로 연소가 되지만 이 GLP-1 약물 등으로 급격한 기아 상태가 유도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 단백질까지 막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 써버립니다. 헐, 근육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거네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로 감량한 체중의 최대 30에서 40%가 지방이 아니라 제지방, 즉 근육 같은 조직인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완전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은 재발의 원흉인 그 지방을 없애려고 현대의학의 총알하는 다이어트 약을 맞았는데 그 약이 정작 암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제공하고 내 몸을 지탱해주는 생존의 갑옷인 근육을 훌렁훌렁 벗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이미 항암 치료대로 내 근육이 다 녹아내린 상태에서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이건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에 가깝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불도저가 근육을 막 밀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체중 감량 약물이라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근육을 마구 파내고 있는 격이니까요. 불도저의 포크레인까지. 진짜 무서운 비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시아 박사는 단순히 그냥 동네를 걷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절대 방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걷는 걸로는 택도 없군요. 네, 근육의 손실을 방어하려면 근육에 강한 물리적 부하를 주는 저항운동,
즉 덤벨을 들고 밴드를 당기는 근력 운동이랑 질 높은 단백질 섭취가 무조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요? 네. 안 그러면 살은 뚝 빠질지 몰라도 결국 뼈와 가족만 남아서 어떤 치료도 견뎌낼 수 없는 극도의 쇠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와, 근력 운동이랑 단백질이 단순히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방어막이라는 점이 진짜 뼈저리게 와닿네요. 아주 절박한 문제죠. 자, 지금까지 근육과 지방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쫙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쪽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기서 아주 차가운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 네. 그 힘듦은 정말 독성 강한 항암제를 딱 맞고 나면 며칠 동안은 막 구토감이 밀려오고 온몸에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파서 물 한 모금 삼킬 힘조차 없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환자한테 대고 우리가 막 세포 메커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에스트로겐이 어쩌고 하니까 근육 다 빠집니다. 당장 일어나서 스쿼트하고 아령 드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건 솔직히 좀 너무 폭력적인 처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진료실에서도 매일 마주하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거든요. 선생님, 운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한 걸음 뗄 힘도 없어요. 라고 호소하는 환자 앞에서 의학적 데이터만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장 죽겠는데. 공식적인 의학 가이드라인은 주 150분의 중강도 운동 또는 주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긴 합니다. 주 150분이요? 숨이 턱 막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라디셔 박사를 비롯한 현장의 종양학자들이 환자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그 150분이라는 숫자를 억지로 채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낫다. 아, 저는 방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일종의 오디오 볼륨 다이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오디오 볼륨 다이어리요? 참신한 접근인데요. 네, 오디오 틀 때 우리 늘 볼륨을 10으로 꽉 채워서 듣지 않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내 귀의 컨디션에 따라서 볼륨을 1로 훅 줄이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5로 맞추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자유롭게 조절하죠. 환자의 운동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만약 어제 3차 항암 주사를 맞아서 침대에서 고개조차 들기 힘들다. 그러면 그날의 운동 볼륨은 그냥 0인 겁니다. 푹 쉬는 게 맞죠? 네, 영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구역질이 조금 가라앉고 기운이 1%라도 생겼을 때 억지로라도 침대에서 몸을 탁 일으켜서 거실 의자까지 걸어가서 잠깐 앉아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스스로 볼륨을 1로 탁 올려버린 엄청난 근력 운동의 시작인 거잖아요. 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볼륨을 1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환자들은 그 주 150분을 채워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확 해방이 되거든요. 네, 마음이 엄청 편해질 것 같아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5번 하는 게 볼륨 1이라면 며칠 뒤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날 집 밖을 한 10분 정도 걷는 건 볼륨 3이 될 거고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서 카페까지 천천히 걷는 날은 볼륨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점점 볼륨이 올라가네요. 놀랍게도 치료 부작용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환자 스스로 볼륨을 7이나 8로 확 올려서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심지어 5km 달리기 대회에 나가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대박. 5km 대회까지요? 네, 그러니까 내 몸 상태라는 주파수에 맞춰서 볼륨 다이얼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 운동 처방의 진정한 핵심인 겁니다. 환자가 스스로 다이얼을 조절한다. 와, 저는 이 개념 자체가 질병을 대하는 태도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사실 암이라는 병에 딱 걸리는 순간 우리는 내 몸에 대한 주도권을 병원이랑 의사 선생님한테 전부 넘겨버리잖아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죠. 네, 이 약을 먹으세요. 이 날짜에 수술합시다. 이런 지시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거실을 2바퀴를 돌지 아니면 3바퀴를 돌지를 결정하는 이 사소한 행동만큼은 온전히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치료를 철저히 수동적인 과정으로만 인식하게 되었어요. 알약 먹고 주사 맞는 걸로 끝나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길고 고통스러운 암 치료 여정에서 운동만큼은 환자 스스로 통제하고
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움직이겠다는 그 결정 자체가 암이라는 불청객한테 통째로 뺏겼던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꽉 쥐는 그런 심리적인 승리의 과정이군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승리가 결코 추상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진짜 묘미거든요. 위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변화가 생기나요? 네. 환자가 나는 오늘 내 의지로 걷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주도권을 쥐었을 때 느끼는 그 긍정적인 통계감은요, 실제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려 줍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는군요.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면역 체계가 확 되살아나고 서두에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NK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혈관을 순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쫙 조성되는 겁니다. 와, 심리적인 주도권 획득이 세포 수준의 생물학적 치유로 직접 연결되는 완전한 선순환이네요. 맞습니다. 마음의 볼륨을 올리는 순간 몸속의 특수부대들도 일제히 사이렌을 울리면서 암세포 사냥에 나서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청취자님,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 고단한 유방암과의 싸움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다면 당장 헬스장부터 끊어야 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은 오늘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죠. 오늘부터 당장 거실에서 내 몸의 볼륨을 1로 맞추는 연습부터 가볍게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덧붙여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자마다 유방암의 아형, 그러니까 타입이 다 다르고요. 진행 중인 치료 단계가 다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조건이 천차만별이겠네요. 네, 따라서 볼륨을 서서히 올려나갈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한 자료의 출처인 earthbar.com 같은 좋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거기에 맞춤형 정보가 잘 나와 있나요? 네, 자신의 구체적인 진단명이나 건강 상태에 딱 맞춰서 어떤 운동 강도가 적합한지 혹은 GLP-1 같은 약물을 복용할 때 단백질은 도대체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등등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운동이 몸에 좋다는 그 가벼운 덕담을 싹 걷어내고 그 아래에 혈관과 근육에서 벌어지는 놀랍고도 치열한 세포들의 전쟁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현장이었죠. 체지방이라는 아로마타제 불법 공장의 전원을 확 차단하고 혈관 속에 전다 능력이라는 물리적 타격을 가해서 NK세포 특수부대를 깨우고 그리고 항암 치료와 다이어트 약물이 호시탐탐 파괴하려고 노리는 근육이라는 생존의 갑옷을 굳건히 사수하는 것까지. 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운동이 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항암제인지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학적, 물리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권한은 오직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아주 강력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과 함께 이 도발적인 역설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역설이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첨단 항암제, 그리고 살을 빼서 재발을 막아보겠다며 투여하는 현대의학의 기적인 GLP-1 약물, 이 수천억 원이 투자된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막인 근육을 소리 없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아이러니죠. 그렇다면 과학이 만든 이 강력한 무기들의 치명적인 맹점을 메우고 환자의 생존을 완성하는 진짜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실험실에서 갓 나온 새로운 신약도 아니고 최신형 100억짜리 방사선 기계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독한 항암의 후유증 속에서도 억지로 소파를 탁 짚고 일어나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결심하는 일. 첨단의학의 시대에 환자 스스로가 뿜어내는 이 가장 투박하고 아날로그적인 움직이겠다는 의지, 그 자체가 아닐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생존을 향한 의지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생존 볼륨 다이얼은 몇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확 깨워줄 흥미로운 지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